대망의 워렌 버핏 웨이 네 번째 챕터입니다. 네, 네 번째 챕터의 제목은 코카콜라부터 애플까지, 즉 워렌 버핏이 보통주 매수 전략을 어떻게 가져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주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매수하는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 주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제목에서부터 되게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바로 이제 코카콜라부터 애플까지 워렌 버핏이 어떤 생각을 갖고 매수를 하게 됐는지 그러한 관점으로서 여러분들이 이 챕터 4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챕터 4를 읽으실 때는 기존의 챕터들과는 약간 다르게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기업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책을 관점으로 좀 더 이렇게 읽으셨다면 이 챕터 이 네 번째 챕터에서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내가 매수했던 기업 또는 내가 매도했던 기업에 대해서 여기에 보통주 매수 전략이라고 나와 있는데 매도했던 기업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애플을 갖고 있던 것들을 매도를 했는데 그 매도했던 이유가 존재하거든요. 왜냐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 애플이라는 기업이 제가 과거에 매수했던 그 기업들, 그러니까 제가 애플을 매수했던 이유는 제가 애플을 좋아했던 이유도 있고 그 좋아했던 이유는 애플이 결국에는 어떤 혁신적인 제품들을 내왔고 그 혁신적인 제품들이 세계적으로 독점적으로 판매를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누구나 애플을 사용을 했고 누구나 애플을 좋아했고 그리고 애플보다 좋은 제품은 그 당시에 스마트폰은 거의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 살펴보면은 갤럭시 제품도 굉장히, 삼성의 갤럭시 제품도 굉장히 잘 나오죠. 그리고 오히려 제품 단위로만 살펴보면은 애플의 아이폰 16이죠. 이번에 새로 나온 게 16, 아이폰 16보다 오히려 갤럭시 제품이 더 좋은 기능들이 많은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따져봤을 때 애플이 과연 독점적으로 이렇게 세계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 시장을 꽉 잡고 있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아직은 좀 어려워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고민과 그다음에 다른 더 좋은 기업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팔란티아나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존재하죠. 그런 기업들을 발견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저의 전략에 맞춰서 애플을 매도하고 다른 기업들을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기에서 제목은 코카콜라부터 애플까지라고 나와 있는데 내가 기존에 어떤 기업들을 매수했는지. 예. 가장 좋은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키셔서 내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증권사에서 어떤 기업을 매수했는지 그 기업들을 한번 지금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그러면서 정리를 해보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어렵게 예를 들어서 뭐 PER이 어떻고 매출이 어떻고 영업이익률이 어떻고 물론 그런 부분 되게 중요하죠.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워렌 버핏이 추천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내가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지 마라. 뭐 이런 원칙을 얘기를 했잖아요. 저도 그 원칙에 대해서는 물론 100%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원칙을 한 번쯤은 적용해 보면서 내가 기업에 대해서 내가 매수했던 기업에 대해서 또는 매도했던 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도를 갖고 있는지는 저는 반드시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스마트폰 앱을 키셔서 내가 어떤 기업을 언제, 왜 매수했는지, 왜 매도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한두 줄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챕터 4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면 첫 번째, 왜 워렌 버핏은 보통주에 투자하는가? 쉽게 생각해서 왜 워렌 버핏은 개인 그냥 일반 기업에 투자를 하는가? 뭐 그거에 대한 이유죠.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뻔하죠. 뭐 돈 벌기 위해서 뭐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여기에서도 이유가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단순히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이걸로만 정리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주식 투자가 그보다 훨씬 단순하고 강력한 법칙이 있다라고 워렌 버핏은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바로 훨씬 단순하다라는 거죠. 네.
우리가 보통주로 어떤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방법을 맨 처음에 생각을 해요. 왜냐? 돈을 움직이는 거니까. 내가 어느 정도를 투자해서 더 많이 벌고 싶은 어떻게 보면 욕심이 존재하죠. 싸게 사서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이런 얘기들 한국에서 되게 많이 했는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단순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네,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버핏의 매수 철학을 살펴보면은 능력 범위 안에 투자를 하자. 사실 이 문장이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능력 범위 안에서 투자하자. 사실 이 철학은 이 단순히 기업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우리 행복, 우리 개인에 대한 행복에 대한 투자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100만 원이 있는데 그 100만 원으로 나는 정말 여러 가지를 다 해보고 싶어. 여행도 가고 싶고, 맛있는 오마카세도 먹고 싶고, 그 다음에 연인과 여행도 가고 싶고, 그 다음에 자동차도 비싼 걸로 구매하고 싶고, 이것저것 다 하고 싶은데, 100만 원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렵겠죠. 사실상 어렵다기보다 불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이 철학은 이 첫 번째 철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취업에도 적용될 수 있어요. 그다음 수능에도 적용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수능이나 뭐 취업 같은 그런 어떤 일정 마지노선이 정해져 있는 부분에 도전을 하려고 해요. 네, 도전을 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영어를 진짜 한마디도 못해요.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데 외국계 기업에 지금 당장 가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영어라는 능력이 부족한데 그 영어라는 능력 범위 안에서 애플이라는 외국계 기업에 지금 당장 가고 싶다. 그럼 어렵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을 키우던지 또는 능력 범위 안에서 취업을 도전하던지 이런 방식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매수 철학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내가 현재 얼마만큼의 자본금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기업, 그리고 어떤 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서 능력이라는 단어가 사실 되게 많은 것들을 포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그냥 한번 보고 지나갈 단어가 아니라 내가 어떤 것에 지금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그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떤 능력이 먼저 필요한지 그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Circle of Competence, 그러니까 결국엔 경쟁을 하는 어떤 이 원의 형태, 그 원의 형태 범주를 벗어나냐, 들어오냐, 그리고 이 원이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그냥 능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능력 안에서 내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이 범위를 벗어나는지 또는 들어오는지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이 들으셨던 말이죠. 나는 이해하지 못하는 비즈니스엔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 그래서 스스로 잘 알고 있는 산업, 기업에만 집중하자. 네, 그래서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신문업, 요즘엔 신문업이라고 많이 안 하죠.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자기네들이 AI가 하도 많이 화두가 되다 보니까 AI를 필두로 해서 하는 콘텐츠 산업,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신문업이었다. 그리고 금융업, 그리고 소비재 산업, 그리고 테크 기업. 네, 이런 식으로 워렌 버핏은 이 산업에 대한 거대한 이해를 갖고 있고, 그리고 그 산업에 속한 기업들을 조사를 해나간 거죠. 그 산업에서 어떤 기업이 독점적인, 어, 흔히 말하는 그 경제적 해자를 갖고 있는지, 해자라고 하면 성벽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성벽을 잘 쌓아서 다른 기업이 쉽게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신들만의 성벽을 잘 쌓고 있는지, 그런 기업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업들에 대해서 버핏은 자신이 이해한 선에서 투자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철학은 장기 보유와 이익 잉여금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재투자한 이익 잉여금이 결국 복리 효과를 만든다라는 거죠. 이게 쉽게 생각해서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팔란티어가 재투자, 그 다음에 테슬라도 재투자를 굉장히 잘하는 기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건 애플로 예시를 들어드리면 과거에 애플이 아이폰 6나 아이폰 5를 통해서 굉장히 판매율을 엄청나게 많이 높였어요. 그래서 다시 재투자를 하면서 뭐 에어팟 같은 거, 그다음 에어팟 맥스 같은 거, 그다음에 아이패드 같은 거, 그다음 맥북 같은 거 계속해서 재투자를 하면서 새로운 하드웨어와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기업이 계속해서 기업 내부적으로 재투자를 하면서 이 이익 잉여금을 어떻게 보면 늘려나가고 줄여나가고 이 과정을 굉장히 잘 한 거죠. 그러면서 복리 효과가 일어나면서 그 기업의 어떻게 보면 크기가 점점 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익 잉여금이 기업 내부에 재투자되면서 기업의 가치를 키우는 거죠. 그래서 이 이익 잉여금이 어느 정도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에 잉여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여유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이 갖고 있는 현금 보유량이 있을 텐데 그 현금 보유량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 기업이 내부적으로 재투자하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R&D가 성장하고 그다음에 기업 가치가 커지고 기업 가치가 커지면 여러분들이 그 기업에 만약에 투자를 했을 때 여러분들의 투자 수익률도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엔 기업의 가치가 커져야 여러분들의 수익도 함께 커질 수 있는 이러한 복리 효과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기업이 어느 정도 자기네 기업에 재투자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장기 보유. 이 장기 보유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나올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해보면 첫 번째 사례는 워싱턴 포스트를 상세적으로 살펴보면 뭐 매수 시기, 이건 굉장히 오래됐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매수 시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건 왜 매수했냐? 언론 산업이 저평가 받을 때, 이럴 때 매수했다. 그럼 우린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AI 산업이 저평가 받을 때 어떤 AI 기업이 지금 재투자를 잘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버핏은 이렇게 판단했다라고 합니다. 브랜드 가치와 독점적, 아까 제가 경제적 해자라고 말씀드렸죠. 성벽을 잘 쌓아서 독점적인 어떻게 보면 가치를 갖고 있냐. 그래서 독점적 지역 뉴스 권력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는 그 당시에 언론 산업이 저평가 받았을 때, 즉 가격이 낮았을 때 브랜드 가치가 높았고 지역 내에서 독점적인 뉴스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익률이 수천 퍼센트의 성공 사례로서 나왔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가이코입니다. 네. 업종은 자동차 보험이었고요. 이 가이코의 강점 같은 경우에는 낮은 비용 구조, 그리고 직접 판매 모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낮은 비용 구조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비용 자체가 낮다 보니까 즉 자동차라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판매한다라고 해보면 비용 구조가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자동차를 직접 그 당시에 만들었어야 되니까. 근데 보험이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 갖고 보험만 이렇게 판매하면 되니까 이 종이 한 장만 있으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어떻게 보면 가치를 만들어내고 비용을 창출해낼 수 있다 보니까 비용 구조가 낮고 마진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이코라는 기업이 예를 들어서 100원만 갖고도 1000원을 벌 수 있는 그런 낮은 비용 구조를 갖고 있었다. 이게 강점이고 두 번째 강점은 직접 보험을 판매했다라는 거. 네. 예를 들어서 직접 판매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다른 기업을 거쳐서 판매하게 되면은 마진이 말 그대로 또 줄어들기 때문에 가이코가 벌 수 있는 이익이 줄어들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직접 판매와 낮은 비용 구조가 굉장히 강점이었다. 그래서 버핏의 시선으로서는 이해하기 쉬운 비즈니스 모델이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어떤 어떻게 보면 업종에 대해서 버핏은 이해하기 쉬웠냐? 바로 보험업이죠, 보험업. 그래서 버핏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이 보험업에 대해서 관심도 많았고 공부도 많이 했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시적으로 봤을 때 이 보험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해가 좀 더 높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버핏의 개인적인 스토리가 버핏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 시절 가이코 본사까지 찾아간 일화가 이 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있고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고 싶다 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 자동차 본사 그런 건물 같은데, 어, 물론 이제 당장 내부로 들어가긴 어렵겠죠. 요즘처럼 보안이 철저할 때는. 근데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뉴스를 보시면서 자동차 공장들이 언제, 어디서, 왜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부에 자동차 공장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죠. 그리고 직접 자동차를 만들어내고 있죠. 직접 생산을 하고 있죠. 그러면 비용 구조가 낮아지겠죠. 그리고 직접 판매까지 하게 되겠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비용 구조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직접 판매를 하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례, 코카콜라입니다. 네, 아직도 버크셔 해서웨이는 코카콜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시기는 1988년이고요. 펩시 전쟁 이후 저평가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펩시와 코카콜라가 굉장히 양강 구도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코카콜라가 세계적인 1위죠. 네. 그래서 버핏의 표현으로는 이 코카콜라라는 브랜드는 전 세계적으로 스프레드 되어 있다, 퍼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카콜라를 판매하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지금으로도. 물론 2위가 뭐 펩시나 다른 기업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 1위와 2위 간의 격차가 굉장히 큰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강조하는 거는 브랜드 가치, 코카콜라의 브랜드 가치도 굉장히 높고 가격 결정력. 왜냐하면 1위와 2위 간의 격차가 하도 크다 보니까 코카콜라가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코카콜라가 한 캔에 예를 들어 1,000원이었다라고 했는데 1,500원으로 올려요. 근데 그거를 거부할 수 없다라는 거죠. 네. 그만큼 가격 결정력이 기업이 주도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 이 주도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는 글로벌 확장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만 판매하다가 스프라이트라는 신제품을 냈었어요. 지금도 스프라이트는 세계적으로 잘 팔리고 있어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신제품을 냈으니까 뭐 홍보를 엄청 하고 엄청난 마케팅 비용을 쓰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코카콜라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제품이다 보니까 이미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요. 브랜드 가치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확장성도 굉장히 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이 있어서 코카콜라는 사실 이 주식 자체는 다른 지금 AI나 IT 기업들보다는 낮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떨어지는 폭도 그렇게 엄청 높지 않다. 그러니까 이 주가의 안정성도 높고, 그 다음에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이 배당률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그만큼 안정적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 코카콜라라는 기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공부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번째는 대표적인 또 애플입니다. 네, 애플 같은 경우에 매수 시기가 그나마 최근이죠. 2016년 이후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애플을 버크셔 해서웨이는 50% 넘게 보유했었어요. 지금은 근데 한 25% 정도로 확 떨어졌어요. 자, 그래서 초기의 회의감은 기술주는 예측 불가하다라고 하면서 버크셔 해서웨이는 애플을 매수하지 않았었어요, 초기에는. 근데 전환하게 된 계기가 바로 존재합니다. 애플을 단순히 기술주로만 생각한 게 아니라 이 소비자 브랜드, 즉 우린 다 소비자죠. 어떤 걸 소비하는 소비자입니다. 이 소비자 브랜드로서의 애플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아까 아이폰 5, 6, 뭐 이런 거 말씀드렸죠. 세계적으로 아이폰 3가 나왔을 때 판매율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해요. 근데 아이폰 4, 5, 6, 7 계속 올라가면서 그 판매율을 계속해서 이렇게 갱신했다라고 해요. 그만큼 애플은 세계적인 소비자 브랜드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높았어요. 물론 지금은 약간은 그거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과거의 스마트폰 혁명에서 AI 혁명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 과거만 살펴보면은 이 스마트폰 혁명의 대표 주자는 애플이었기 때문에 그때도 시총 1위를 계속해서 고수하면서도 경제적 혜자를 유지하고 브랜드 가치도 계속해서 세계적인 1위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버크셔 해서웨이는 그 당시에 2016년, 17년 이때 역사상 최대 수익 주식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애플을 뭐 50%에서 버크셔 해서웨이가 한 25%로 이렇게 매도했을 때 수익을 굉장히 많이 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애플은 계속해서, 물론 지금도 세계적인 기업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시총 1위, 한 3조 달러가 넘었다라고 해요. 시총 1위를 거의 내주질 않았어요. 지금은 시총 1위 기업이 뭐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지만 그 당시에는 애플이 시총 1위에서 거의 몇 년 동안 벗어난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네. 그 정도로 애플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식 수익률을 굉장히 높게 어, 가져가지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버핏의 투자 법칙을 정리를 해보면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해 가능한 기업에만 투자하자. 그다음 두 번째, 이익 잉여금을 잘 운용하는 기업을 찾자. 즉, 재투자. 기업이 얼마나 재투자하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꼭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세 번째, 장기 보유할 수 있을 만큼 확신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 보유할 수 있지 않으면은 사실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 주식을 하셨던 분들은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주식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물론 미국 주식도 변동성이 심합니다. 하지만 한국 주식을 위주로 하셨던 분들은 그 변동성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장기 보유에 대해서는 확신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요. 내가 어느 정도 그 기업에 대해서 장기 보유할 것인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 마인드 컨트롤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가격이 아니라 가치에 집중하자. 네, 이 부분도 역시나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조금 경험적인 부분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아이폰의 가격이 뭐 100달러에서 200달러로 올랐다라고 해요. 올랐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걸 그냥 가격으로만 판단을 해보면, 그럼 200달러로 올랐으니까 더 많이 팔리려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고민이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가치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아이폰이 갖고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가치, 그 다음에 소비자가 얼마나 그 아이폰에 대해서 소비를 하고 그 아이폰을 사용하는지, 여러 가지 관점에 대해서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즉,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좀 더 상세하게. 가격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은 그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그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1차원적인 가격만 보게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내부적으로 숨어져 있는 사용자들, 소비자들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는 보기가 조금 어려워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넓은 관점으로 보기 위해서는 이 가치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는 게 꼭 필요하다라는 거.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가치만 하더라도 되게 어렵죠? 그러면 이 어렵기 때문에 다시 1번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능한 기업에 투자하자라는 거. 네. 그래서 이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팔란티어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어요. 근데 팔란티어의 주식 가격을 보니까 뭐 130달러, 140달러 이러는데 그 기업의 어떻게 보면 주식 가격만 봤을 때는 지금 비싼 건지 안 비싼 건지 감이 안 와요. 근데 그거의 팔란티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아, 팔란티어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어떤 기업에, 그다음에 어떤 공기업에, 또 어떤 민간 기업에 공급하고 있구나. 이 가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팔란티어가 그 공기업과 민간 기업에 왜 어떻게 공급할 수 있는가까지 우리가 이 공부의 이해 범위를 뻗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뻗어나가다 보면은 팔란티어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단순히 기업용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팔란티어가 다른 기업용 소프트웨어들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구나. 예를 들어서 단순히 LLM을 설치해주는 기업이 아니라 그 LLM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그 LLM 같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한 대로 묶어주는 그런 온톨로지 개념을 활용해서 팔란티어가 소프트웨어를 판매를 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더 넓고 깊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격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가치에도 집중을 하자라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그
현재 갖고 계신 기업들 또는 매도하셨던 기업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어떻게 보면 상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평범한 개인이 어떻게 따라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내가 자주 사용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서 시작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연간 보고서와 CEO 인터뷰를 읽고 스스로 이해해보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부터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제가 애플이나 코카콜라에 대해서 조금 예시를 드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애플이나 코카콜라, 물론 펩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 편의점만 가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도 애플 스마트폰을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제 손에만 이렇게 들려있는 스마트폰만 하더라도 바로 옆에서 제품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어떤 스마트폰을 쓰는지도 길 가다 보면 그냥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 신제품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제가 불닭볶음면이 굉장히 지금 세계적으로 잘 나가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나는 불닭볶음면을 먹지 않아도 세계적으로 불닭볶음면이 잘 팔려서 삼양식품의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자주 사용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자주 먹는 제품까지 포함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 자주가 중요할 것 같아요. 자주. 네. 얼마나 빈도가 높은지.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연간 보고서나 CEO 인터뷰는 여러분들이 그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쉽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애플 연간 보고서, 애플 CEO 인터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은 그 애플의 기업에 대한 그 숨겨진 가치라든지, 그 다음 CEO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그 다음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기업의 어떻게 보면 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이 연간 보고서와 CEO 인터뷰를 보시게 되면 어떤 점이 좋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장기 보유에 대한 좀 불안함을 여러분들이 조금 좀 더 명확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단순히 제품만 좋아서 그 기업을 장기 보유할 수 있냐? 그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 기업의 CEO가 어떤 가치를 갖고 제품을 앞으로 어떤 제품을 만들어 나가고 어떤 서비스를 고객들한테 또는 기업에게 제공할 건지를 살펴보려면 기업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연간 보고서와 CEO 인터뷰, 연간 보고서를 보게 되면 그 기업의 매출이나 영업이익률, 아까 말씀드렸던 이익 잉여금 같은 거, 현금 보유량, 이것까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보고서와 CEO 인터뷰를 보시게 되면은 이 장기 보유, 이 장기 투자에 대한 관점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투자는 이 정보를 빠르게 찾는 속도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내가 인내해서 버틸 수가 있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마무리하고 다음 에피소드를 예고 드리면, 자, 버핏처럼 투자하는 것은 단지 부자가 되는 길이 아니라 사유하는 투자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버핏처럼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이 원칙을 버핏처럼 갖게 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주식이나 기업에 투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내가 어떤 필요한 능력들,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그 순간마다 이 원칙을 갖게 되면은 내 인생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의 순간 때 그 원칙으로서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 그 부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이 워렌 버핏 웨이라는 책은 여러분들이 이 책을 만약에 구매해서 읽으시려면 단순히 내가 주식 투자를 잘하고 싶다. 그걸 위해서 워렌 버핏 웨이 책을 읽겠다. 이렇게 관점을 갖게 되시면 실망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 기업에 대한 기업에 대한 원칙들, 투자들,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만, 최근 AI에 대한 뭐 기업 투자 원칙, 뭐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아요. 다만 그것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삶의 투자 원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워렌 버핏 외에는 여러분들의 삶에 좀 더 어떻게 보면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편은 이 챕터 5, 투자자의 심리.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여기에선 또 중요한 부분이죠. 공포와 탐욕을 다스리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도 그렇고 한국 시장도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탐욕적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S&P 500이 6,200을 넘어가면서 사상 최고 신고가를 또 넘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공포가 드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탐욕이 들어서 또 투자를 엄청나게 막 밀어붙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공포와 탐욕을 다스리는 법을 꼭 한번 함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편은 이 공포와 이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원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챕터 4, 코카콜라부터 애플까지 워렌 버핏의 보통주 매수 전략과 원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도 워렌 버핏 웨이 함께 읽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